자, 안녕하십니까. 태극전사 TV 전영우입니다. 오늘은 특집 방송으로서 우리 이 교회 연합 이 대표이신 정강훈 목사님을 모시고 또 옆에 계신 우리 이 최영숙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자담회 방식으로 방송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최현숙 교수님.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아마 뭔가 깜짝 놀래거나 그런 이 현상으로 아마 받아들이는 그런 이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현재 사실상 이 대한민국 이 침몰해가는 이 대한민국 그리고 사실상 법치가 사망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헌법이 또 유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거의 2년 동안 이 투쟁의 끈을 놓지 않고 아스팔트 광장으로 나와서 이 외치고 있는 이 함성 아마 우리 이 수백만 명의 애국 국민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특히 목사님 정강훈 목사님을 이 모시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은 이 풍전등화에 놓인 이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이 계신지 오늘 같이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과 하고자 합니다. 네. 목사님 이 목사님은 이 애국 활동을 한 지가 아마 10년이 훨씬 넘은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애국 운동을 하신 어떤 특별한 동기가 있다면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이게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좀 어색합니다. 제가 이승만 영화 제작이라든지 이승만 토론 때문에 네. 종편을 제가 한 바퀴 돌면서 방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꽤 오래전에 했고 지금 또 여러 곳에 그 후에도 방송국마다 이제 저보고 좀 나오라고 하는 적이 많이 있었으나 저는 목회자고 해서 안 나갔는데 오늘 특별히 본 TV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왔습니다. 제가 애국 운동을 하게 된 그 동기는 네. 저는 어린 나이 때 이제 신학교를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해서 주로 4가지 일에 전력을 다했죠. 첫째는 목회하는 일입니다. 이제 성북구 장희동에서 우리 교회가 한 30년 됐는데 주일날 출석 교인이 한 3,4천 명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부흥회하는 일을 제가 어릴 때부터 젊어서부터 열심히 해서 한국교회 대표되는 교회 부흥회를 다 했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애국운동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제가 늦게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인데 지금 미국에서 대학 2학년인데 이놈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를 갔다 오더니 그 집 방에 공부방에다가 적은 글씨로 이렇게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고 매직 잉크를 가지고 벽에다가 부시를 죽여라 이렇게 써놓은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마당에 놀고 있는 우리 아들을 불렀죠. 네. 이게 뭐냐? 그랬더니 눈을 딱 뜨면서 보니까 벌써 그때 눈동자가 보니까 빨갱이 눈동자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네. 부시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시가 누구냐?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거죠. 그 미국 대통령을 너가 왜 죽이는 거야? 물었더니 학교 선생님이 죽이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마침 또 초등학교 그 교장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장로님한테 물었습니다.
장로님, 우리 아들 담임 선생님 한번 뒷조사를 해보세요. 무슨 선생님이 애들 공부를 안 가르치고 부시를 죽이라고 그런 걸 가르치냐 그랬더니 그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면서 그 교원 단체 중에 뭐 이것은 특별히 또 명예훼손이 될까봐 단체 이름은 말 안 해도 아마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예, 그 단체에 속한 선생님인데 우리 아들을 보고 부시를 죽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그 후에 이제 책을 사서 이제 조사도 해보고 또 뭐 정교조가 없는 맑은 세상 이런 책들을 찾아서 해보니까 대한민국 공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얘들에게 뭐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주한미군은 침략군이로 한국에 와 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미국이 보낸 간첩인 이승만이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애국가 부르면 안 된다. 국기에 대한 경례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애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우리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애국운동하다 순교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편안히 뭐 목회한 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지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 나름대로는 목숨 걸고 네. 그때부터 이제 애국운동을 하게 되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말씀,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숙 대경동무 교수님,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궁금한 점 오늘 목사님께 한번 좀 질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뵈니까 역시 우리 목사님 풍채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와 그 애국에 대한 그 열정은 아마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강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그 애국 운동을 해오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오셨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애국 포럼이라고 해서 주로 교회 중심으로 처음에는 시작해서 이제 애국 포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근대사 중에서도 건국사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대한민국을 세울 때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그 설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어요. 거의. 그래서 제가 놀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로 이제 애국 포럼을 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좌파 쪽에서 광화문 광장을 마치 자기들 소유인 것처럼 장악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든지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고 우리도 거기서 이제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맞짱 뜨는 집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초대형 집회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비대칭 전력으로 조직이 없는 싸움은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천만 서명 운동을 통해서 강력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7개 광역 도시를 돌면서 애국 운동을 주로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목사님 왜 애국 운동을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셨는데 몇 해 정도 해오셨죠? 지금까지 이제 애국 운동을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몇 회 정도 진행을 하셨었나요? 아마 말씀드리면 안 믿어질 만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약 한 2,350회. 어, 그러면 대단합니다. 거의 뭐 하루에 하루 건너 한 번씩 한 20년 동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왔는데 네. 저도 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영에 이끌려 미친 듯이 이제 진행을 했던 것은 네. 하면 할수록 네.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네. 너무 국가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 최영숙 교수님에게 제가 몇 가지 역사 질문을 하면 아마 거의 빵점 맞을 가능성이 많은데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몽골도 가보고 네. 몽골 울란바토르를 4-5번 가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선교 차원에서 갔기 때문에 그 호텔 말고 민간인 집들을 여러 번 보게 됐어. 보니까 집집마다 자기 나라를 세운 정신인 징기스칸, 네. 징기스칸이 없는 뭐 징기스칸 동상 조그만 중만한 거, 그다음에는 뭐 책 그런 게 다 있고 또 중국 가 보면 역시 그 모택동 네. 예, 거기에 대한 책 이런 게 다 있고 하는데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그 국가를 세운 그 대학 기본적으로 대학은 다 있습니다. 네. 네. 미국만 해도 조지 워싱턴 대학이 있고 네. 뭐 북한도 김일성 대학 있잖아요. 스탈린 네, 뭐 그렇죠. 다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분노가 일어나서 하다가 보니까 초월한 이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되었죠. 2,350회 정도로.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2천여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대규모 그걸 이제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오셨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대규모의 집회가 정말 그 비용 처리가 뭐 이건 엄청날 거거든요.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조금 무리한 질문 아닌가요? 그렇잖아도 네. 이제 그런 질문들을 좀 해주기를 제가 바라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원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뭐 개인 방송도 있고 해서 요즘 말로 뭐 이 가짜 뉴스 네. 통해서 개인을 비방하고 하는데 제가 원체 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뭐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는 나를 비방하는 그 주로 좌파 쪽에서 하는 말이죠. 네. 목회자에게 이제 통일교하고 연관시키면 아주 목사를 죽이는데 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통일교 자금 받아서 정강 목사가 한다. 그런 뭐 헛소문 또 심지어는 요즘은 또 무슨 제가 가장 대항해서 싸우는 대상 중에 하나인 뭐 임종석한테 돈을 받아서 한다. 이런 말까지 또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쪽 편에서 퍼뜨린 소문이 아닌가. 그리고 또 뭐 김무성한테 돈 받아서 한다. 또 뭐 삼성한테 받아서 한다. 저는 그 소문대로 그 돈 다 받아서 있으면 아마 재벌됐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돈 없이는 사실 일 못하죠. 맞죠. 예, 그 돈은 필요한데 이것은 참혹할 만큼 우리 교회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예, 헌금을 해서 또 헌금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또 고발한 사람도 있어요. 네. 교회 헌금 가지고 개인이 마음대로 쓰냐.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법조인들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교회 헌금은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주식회사하고 같아가지고 교회 헌금을 내는 사람에게 주권이 있더라고요. 그 내는 사람이 그 헌금을 냈을 때
내가 헌금을 낸 의향대로 목회자가 사용했느냐, 그걸 가지고 사법적인 처벌도 되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로펌 같은 데서 이제 제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성도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면 교회 헌금을 목회자 혼자 개인적으로 다 써도 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동의를 다 구했죠. 네, 그래서 1대1로 네. 전부 사인을 다 받았어. 내가 내는 헌금은 네. 당회장인 정가훈 목사에게 위임을 하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든지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것으로 사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혹시 야, 저 많은 돈을 가지고 거의 제가 한 125억 가까이를 이 애국운동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고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발 포기하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벌써 다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례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사실 질문을 하면서도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게 저도 정말 이 애국 집회를 하면서 28자까지 제가 그 동화면 서점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는데 진짜 목사님처럼 그 음의 세력에 대해서 뭐 자유한국당에서 돈을 받아서 했느니 홍준표가 돈을 줬느니 김무성한테 돈을 받아서 그 진행을 했다는 유언비어.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게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일베에 막 글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애국을 하자고 하는 데에 어떤 안티도 있겠구나 하지만은 앞으로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하면 민영사상에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죠? 아마 법적인 그 문제를 제기하면 네. 그거는 뭐 당장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쟤는 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바톤을 우리 전영호 대표님한테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뭐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나가는 게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편안하게 지금 보실 것 같아서 제가 또 항상 이 목사님 만나면은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싶었는데 과연 우리 이 애국 국민들하고 지금 이 우리 정강훈 목사님의 이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이 국가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같은지 또 차원이 틀린지 그게 상당히 궁금했는데 지금 현재 이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국가 상태는 우리 소위 태극기 애국 국민들 한 수백만 명은 정말 심각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이 고려 연방제나 이 사회주의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상 법치가 무너졌다고 그렇게 우리는 또 보고 있고 헌법도 유린됐고 이랬는데 우리 정강훈 목사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대한민국의 국가 상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애국운동 하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공부 안 하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저도 열심히 책도 보고 또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보고 이제 한 결과 그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려면 뭐 일주일 내내 말씀드려도 부족한 없지만은 또 특별히 정보기관 출신들 뭐 국정원이나 기무사나 검찰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현재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많은 말씀을 들은 바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지금 많은 그 우파 국민들까지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뭘 그렇게 추운 날씨에 뭐 광화문 와서 뭐 문재인 퇴진 뭐 그렇게 하느냐. 1년 반 지나면 선거가 오는데 선거 때 와서 그때 가서 우리가 다 그냥 떨어뜨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급해하냐. 이런 말들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1년 반 후에 선거가 꼭 온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1년 반 후에 선거 때 가서 정부를 바꾸면 된다. 음. 그럼 1년 반 후에 선거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도 제가 네. 정보 분야에 있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한 결과 네. 선거요? 선거 없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을 했는데 네. 그것도 올해 안에 서울 답방한다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서울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를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미약하고 가장 이제 안전한 것은 뭐냐? 김정은이가 서울에 안 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네.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네. 또 뭐 그 시비 걸기를 좋아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돈 왜 안 주냐? 돈을 뭐 50억 불을 내놔라. 50억 불 안 주면 난 서울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울이 안 오게 되면 저희들로서는 제일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10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은 내면적으로 어떤 조건들이 서로가 다 우리가 국민도 모르게 요즘은 뭐 평양하고 청와대하고 전화가 직통돼 있으니까 무슨 말과 무슨 그 협약이 이루어지는지 국민들도 모르는 거니까요. 특별히 네. 임종석 실장과 평양과의 실세들이 주고받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김정은이가 성남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워크힐로 갈 것입니다. 네. 네, 주로 네. 워크힐에서 예장을 풀고 음. 그리고 처음 이제 청와대에 방문해서 첫 만찬을 한다든지 그날 저녁에 네. 하면은 그때의 그 이건 어디까지나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들이 알겠습니다. 네. 가장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전방 사단장들 청와대로 다 와라. 검찰, 경찰, 기무사 네. 그리고 수방사, 지휘관들 청와대로 다 와라. 음.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한다. 만찬 연설. 내가 평양 갔을 때도 그쪽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전방 지휘관들 다 모아서 청와대 가둬놓고 검찰 기무사 다 가둬놓고 그리고 김정은이 연설 짧게 하고 만찬한다고 쳤을 때 그때에 그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이제 가상 시나리오를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손을 잡고 지금 청와대 광화문 광장에 지금 100만 명의 촛불 시민들이 모여서 위원장의 연설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나가시죠. 그럼 둘이서 싹 빠져나와서 전방 지휘관들 청와대에 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네. 빠져나와가지고 광화문 광장에서 연설단 위로 둘이 올라가서 백두산에서 둘이 손잡고 뭐 하는 것처럼 네. 그때 오늘부로 남북한은 한 나라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헌법은 차후로 서울과 평양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어갈 것이고 해외 공간 그 대사관들은 차후로 통폐합을 하고 이름은 코리아로 한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걸 누가 막습니까? 모든 대한민국의 조직체 지휘관들이 청와대에 다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국가선언을 한다면 그리고 또 미국의 눈치를 봐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뭐 정치선언입니다. 정치선언. 정치선언을 해봤을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슬 빠져나가면서 했을 때 듣고 있던 광장에 있는 그들이 말한 100만 촛불이 광란을 부리면서 오늘부터 우리는 한나라다. 내일 우리는 바로 개성 공단에 우리는 비자 없이 내일 우리 관광버스 데리고 간다.
그래서 남북한을 터버리면 그리고 북한은 이미 다 짜놨기 때문에 안 맞겠죠. 그리고 네, 네. 북한 주민들도 군인들이 민간인으로 가장해서 우리도 남조선에 놀러 간다. 뭐 비자 없이 온다. 그래서 확 밀고 가서 확 섞여버리면 네. 과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기관이 있겠느냐.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미국 때문에 설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 두 번째 그 얘기인데 예. 미국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미국 눈치를 봅니까? 오히려 미국을 건드려서 미국이 스스로 미군 철수하고 네. 미국이 스스로 한국을 버리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현상이 임종석이나 또 청와대에 있는 여러 그 참모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이게 가장 참혹한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등등의 생각을 할 때에 우리들도 거기에 대한 대항적인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에서 우리들도 저쪽이 100만 모이면 우리는 200만, 네. 저쪽이 50만 모이면 우리는 100만. 네. 이런 예행 연습을 미리 우리가 대비 훈련을 해야지. 네. 그런 준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뭐 나중에 선거철에 가서 바꾸면 된다. 또 아니면 미국이 그것을 용납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 믿고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는 월남 같은 사태가 일어나죠. 월남 네. 같은 사태가. 예. 저는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 가지 안 보이는 1%의 틈도 보이면 안 되니까 그런 그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 우리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저희들이 이 생각하는 차원하고는 한마디는 말 그대로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이 기습선언 고려 연방제 이 기습선언 그 한마디로 이 얼렁뚱땅 그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죠. 없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 1%의 그 이 가능성도 우리는 절대 이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제임스 교수님 쭉 지금 이제 전 대표님이 목사님께 이제 애국 운동을 하시게 된 동기와 그리고 또 그동안에 어떻게 애국 운동을 어떻게 방법을 해서 진행해 왔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지금에 처해져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이런 문제점과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지난번 그 제가 언론에서 이제 많이 뭐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안티 플러스 응원 플러스 등등 이야기들이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것은 11월 5일 날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목사님께서 주최하셨던 정말 문재인 정부 대진 범국민 총궐기 대회를 해서 그 애국 단체들을 정말 모두 모셔놓고 토론회를 열었는데 지금 우리 좀 예민하고 굉장히 섬세한 이런 질문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정부의 탄핵을 해야 된다. 지금 청와대 BH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실에 대한 이 정책이 그걸 보시면서 문정부를 향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 주장에 대해서 왜 탄핵을 해야 하는지 지금 현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정말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기 전에 네. 앞에 조금 그 배경을 네. 왜 탄핵이 빨리 진행돼야 되느냐 네. 그 앞에 배경을 먼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네.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졌죠. 그리고 3일 후에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그때에 이제 36년 동안 없었던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해방은 맞이하게 되었으나 정상적인 애국자들은 그때 국내에 거의 없었습니다. 김구는 상해에 있었고 이승만은 미국의 워싱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은 되었으나 국가를 이끌어갈 그 지도자들이 국내에는 없었는데 일본 놈들이 다 쫓아냈죠. 쫓아냈는데 그때에 이 박헌영이라고 하는 이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이가 유일하게 광주의 그 전라남도 광주에서 벽돌 공장에서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박헌영이가 국내에서 이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헌영이가 김구 선생님과 그 이승만 박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9월 6일이니까 8월 15일 날 해방됐으니까 2주일 후에 요즘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중앙청 옆에서 진명여고 거기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박헌영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 박헌영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원래 이 사람은 충청도 예산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게 정상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동네에 그 큰 그 유지 지주 부자 그 박헌영 아버지가 그 사람이 동네 어귀에 있는 그 술집에 여자를 하룻밤 데리고 잤는가 봐요. 거기서 태어난 게 박헌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박헌영이가 어릴 때 크면서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물어요. 왜 다른 집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낮에는 우리 집에 있다가 밤에는 왜 안가에 들어가냐고. 그 엄마가 그 대답을 해주려면 자기가 바람핀 것이 탄로나니까 박헌영한테 막 지어박으면서 그런 거 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자기 아버지 집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들어갔다가 본처의 형아들한테 막 죽도록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울면서 집에 들어오니까 엄마가 너 왜 우냐니까 형아들이 나를 때렸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거기를. 너 오늘 형아한테 맞은 걸 보복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박헌영이가 그때부터 아동심리학에 적개심이 처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형아한테 맞은 거는 내가 조사를 다 해보니까. 그래서 막 죽도록 공부를 해서 충청도 예산 출신이 경기고등학교를 들어오게 됩니다.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약 종로 바닥에서 수만 명이 약 한 7,000명, 7,400명 가까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는 박헌영 속에 2단계 적개심이 다시 불붙어서 형아들을 죽일 일이 아니라 일본 놈들을 죽이겠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나도 이승만처럼 미국으로 공부를 시켜달라. 그때의 선교사들이 박헌영의 요청을 받고 이승만처럼 미국으로 공부하러 보냈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판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선교사들이 또 왜 그걸 안 보내줬는지 너는 안 된다 하니까 박헌영이가 자기 혼자 공부하려고 동경을 갔어요. 여의치 않아서 동경에서 상해를 갔다가 상해에 있는 동안에 그 러시아에서 파송된 소련에서 파송된 그 김만겸이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1917년도에 이제 공산주의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때의 우리 고려인들 일본의 탄압을 피하여 저 러시아 쪽으로 소련 쪽으로 피난 갔던 이 조선 우리 고려인들이 볼셰비키 혁명의 일개 분과로 참여를 했어요. 그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니까 그 스탈린, 레닌 이 사람들이 그 우리 고려인들에게
지시를 했죠.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라고. 그 파송된 사람이 김만개입니다. 그 박은영이가 김만개에게 붙잡혀가지고 3개월 동안 공산주의 교육을 받고 300만 원의 정착금을 받아서 1926년도에 조선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최초로 조선공산당을 창당했습니다. 그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감옥살이 하다가 다시 나와서 또 새로 공산당 조직을 진행하다가 대원들은 2차로 감옥에 가게 되고 박은영 혼자 이게 변장술이 아주 뛰어나서 전라도 그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서 해방될 때까지 거기서 숨어서 변장하여 일을 하다가 그 해방이 되니까 박은영이 그 수염을 딱 떼면서 내가 박은영이다 하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쳤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한테 시켰다는 겁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우라고. 또 김구 선생이 자기한테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때 이승만과 김구라 그러면 그냥 뭐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그런 형편이니까 그래서 벽보에다가 그 벽보 지금도 그 방송국 같은 데 다 있습니다. 그 언론사에 보면은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이런 포스터를 전국에다 다 붙여버렸어요. 그리고 인민공화국에 가입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박은영에 속아서 가입한 사람이 몇 명인가 전 국민의 78%, 어허. 78%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이제 2달 후에 들어오게 되는데 10월 16일 날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이것까지도 좌파 빨갱이들이 얼마나 이승만에 대해서 떡칠을 해놨는지 이승만은 미국이 보낸 간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떡칠했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오히려 미국이 감금을 시켰어. 감금을 2달 동안을. 왜? 이승만은 고집이 세기 때문에 한국에 보내놓으면 미국 말 안 듣는다는 얘기죠. 2달 동안 가택 연금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간첩입니까? 그 다음에 또 이승만을 친일파라 그래요. 아니 일제시대 때 이승만을 신고하면 돈 30만 불을 준다고 하는 상금이 모든 항구에 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이 이승만을 잡으려고. 그런데 이승만을 친일파라고. 이런 거짓말들을 좌파들은 지금 아주 그냥 사실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오니까 박헌영이가 이승만한테 딱 절을 하면서 그러죠.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줄 아시고 먼저 나라를 만들었으니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이승만이 물어봐요. 무슨 나라입니까? 물으니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런 때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지 아냐고 그냥 혼내니까 그때부터 이승만하고 이제 박은영하고 싸움이 붙는데 결국 이 오제도 검사에 의해서 박은영이가 북한으로 추방되게 됩니다. 북한으로 올라가서 김일성한테 하는 말이 내가 남노당을 전 남한 백성의 78%를 조직해놨으니까 전쟁할 것 없다. 그냥 휴전선에 38선에 총 몇 발만 쏘면 남한에 있는 우리 조직 남노당 78%에 의하여 인민공화국 만세하고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하면 바로 통일할 수 있다 하니까 김일성이가 이제 선배인 박은영한테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증거를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 선거 한번 해봐. 그래서 1948년 그 9월 6일 날인가 그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북한 선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선거에 우리나라 남한에서 북한 선거에 참여하여 도토리 도장을 만들어서 꼭꼭 찍어서 북한에다가 투표용지를 보낸 사람들이 마다리포도에 경상도표, 청장도표 해가지고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 남한 전체 선거인단의 거의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78%인데 78%.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이 좌파한테 약한 거예요. 그걸 보고 김일성이가
완전히 힘이 생겨서 스탈린한테 가서 이제 동의를 얻고 또 모태통한테 동의를 받아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을 감행하는데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잖아요. 이